2. 누구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조지 워싱턴은 비합 중국 대통령 각하라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를 좋아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가 없는 편지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링컨 부인은 그랜트 부인에게 매섭게 소리쳤다. 감히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보라, 인간은 모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파란 리본. 어린 시절 내 아버지는 우량종 돼지와 순혈통의 흰머리소를 정성껏 기르셨다. 우리 집 돼지와 흰머리소는 각종 가축 품평회에서 수십 차례나 우승을 차지했다. 아버지는 대회에서 받은 파란 리본을 새하얀 천 위에 소중하게 꽂아두시고 친구나 친척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 천을 꺼내 자랑을 늘어놓으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쪽 천 귀퉁이를 잡고 얌전히 서 있어야만 했다. 아버지는 이 파란 리본에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뿌리 깊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디킨스가 불멸의 명저를, 크리스토퍼 랜경이 위대한 예술적 건축물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덕분이었다. 록펠러가 다 쓰지도 못할 불을 쌓게 된 힘 역시 여기에 기인한다. 노모의 죽음. 작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고 똑똑했던 한 여인이 단지 주목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병을 앓았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인생이 무척이나 지루했거나 혹은 혼기를 놓쳐 우울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10년 동안이나 몸져 누워 있었어요. 때문에 연로한 노모가 매일매일 3층까지 오르내리며 병수발을 들어야 했죠. 결국 노모는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인은 슬픔에 잠겨 몇 주 동안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병이 다 나았던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 장수, 수면, 맛있는 음식, 돈, 미래의 행복, 만족스러운 성생활,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등을 소망한다. 이들 대부분은 대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지만 오로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은 혼자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 환상 속에서. 어느 정신병원 원장에게 정신 이상은 왜 생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정신병리학 분야에서 최고로 이름난 전문가였지만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다만 정신 이상자들은 현실에서 얻지 못한 만족감을 환상 속에서 얻는다고 설명하며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척이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길 원했고 예쁜 자식과 사회적 명성을 얻고 싶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한 데다 사회적 지위 역시 볼품없었죠. 결국 정신 이상에 걸린 여인은 환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처녀 시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영국 왕실의 귀족과 재혼했으니 스미스 백작 부인으로 불러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환상 속에서 아이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이 상황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담당 의사는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여인의 병을 치료해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더라도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가 훨씬 행복하니까요. 정신 이상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정상인들보다 훨씬 행복해한다.
언제든지 내키는 대로 $100만 수표에 서명을 하거나 유명 인사에게 초청장을 돌릴 수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간다. 세계의 중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듯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스스로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몇 배는 더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인도인 역시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최소한 에스키모인보다는 우월하리라 자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스키모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를 가리켜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에스키모 사회에서 가장 천박하고 경멸적인 욕설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기에 애국심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최고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들 자신이 최고로 우월하다는 것을 기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3.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송아지가 원하는 것은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마구간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밀었지만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녀가 다가왔다. 그녀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짧았지만 송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송아지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 빨리면서 천천히 마구간 쪽으로 유인해 갔다. 에머슨 부자는 왜 송아지를 들이는데 실패했을까?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송아지는 왜 마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송아지는 푸르른 초지에 있고 싶었기에 무작정 버틴 것이었다. 이처럼 양측 모두가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한다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낚시를 할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야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나는 메인주에서 낚시를 즐기곤 한다. 딸기와 우유를 좋아하는 나와는 달리 물고기들은 작은 곤충을 좋아한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한다. 난 낚싯줄에 미끼를 달아놓고 와서 먹어라, 맛있지? 라고 물고기에게 말을 건넨다. 누군가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에게 물었다. 같은 시기에 전쟁을 겪었던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지만 당신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껏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물고기를 낚을 때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라네. 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가? 내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아이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대신 담배를 피우면 네가 좋아하는 농구팀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또는 100m 달리기 시합에서 지고 말 거야 라고 충고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인간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자신만의 생각을 목청껏 외쳐봤자 쇠기의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조카들의 편지 회신.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에게는 예일대학교에 다니는 조카가 둘 있었는데 학업과 개인 생활로 바빠서인지 집으로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뜸해졌다. 이에 형수님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이 사실을 안 카네기는 특별히 회신을 부탁하지 않아도 두 조카의 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는 일상적인 안부 편지를 쓰고는 편지 말미에 $5를 보낸다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물론 편지 속에 돈은 넣어두지 않았다. 곧바로 조카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의 투신란에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입을 열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이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무작정 문제에 부딪힐 때 낭비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덜 수 있다. 대관료. 나는 매 시즌마다 세미나 진행을 위해 뉴욕 어느 호텔의 홀을 약 20일간 임대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시즌이 막 시작될 무렵 호텔 측에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당시 세미나 입장권은 다 팔린 상태였고 장소 공고도 이미 끝난 터라 장소를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그렇다고 인상된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호텔 측 담당자와 상의해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호텔 측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틀 후 나는 총지배인을 찾아갔다. 호텔 측의 통보를 받고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호텔의 이익 극대화가 총지배인의 임무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이번 인상폭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건에 대한 호텔 측의 이익과 손해 여부를 함께 따져봐도 될까요? 나는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한가운데에 줄을 그었다. 그리고는 한쪽에는 이익, 다른 한쪽에는 손해라고 적었다. 이어 이익이라는 단어 아래 홀 예약 없음이라는 구절을 적어놓고 말을 이었다. 홀이 비었으니 다른 대형 행사나 모임을 주최하여 적잖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저희 같은 세미나 행사보다 수익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즌 내 20일 동안이나 홀을 묶어두는 게 수익 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나는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제가 지불하기로 했던 대관료 수입이 없어지겠죠. 전 이렇게 대폭 인상된 대관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다른 장소를 찾아봐야 할 테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 세미나에는 사회 지도층과 지식층 인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들이 이 호텔에 오는 것만으로도 호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설사 호텔 측에서 $5,000짜리 신문 광고를 낸다고 해도 제 세미나만큼 사람을 끌어모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세미나를 계기로 호텔의知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나는 총지배인에게 이익과 손해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며 말을 마쳤다. 장단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최종 결정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나는 대관료를 3배가 아닌 50%만 인상하겠다는 호텔 측의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주목하라. 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내가 충동적으로 지배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입장권도 이미 다 팔렸고 공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오? 말도 안 돼요. 난 절대로 더 낼 수 없소. 라고 목청을 높여 논쟁을 벌였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알다시피 이런 논쟁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혹여 호텔 지배인이 스스로도 좀 지나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눈앞에서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라도 결코 양보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곧장 사무실로 쳐들어가 입장권도 이미 다 팔렸고 공지도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관료를 3배나 인상하다니 말도 안 돼요. 난 절대로 더 낼 수 없소. 라고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과연 어떨까? 지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이다. 식욕이 왕성해진 이유. 세미나에 참가한 한 회원은 아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다. 안 그래도 허약한 아이가 밥도 잘 먹지 않고 편식까지 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데 지친 나머지 부모마저 명령조로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이런 식이었다. 이걸 먹어.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가 관심 없는 이야기 따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 있다. 더구나 3살 배기 아기가 어떻게 30살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아버지도 자신의 방법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 바람과 아이의 소망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아이는 집 앞 도로에서 세발 자전거 타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근처에 사는 개구쟁이 소년이 아이의 자전거를 빼앗아 장난을 치기 일쑤였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일러 바쳤고 엄마는 매번 개구쟁이에게서 자전거를 뺏어와야 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있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자신을 괴롭혀온 개구쟁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밥을 잘 먹으면 금방 쑥쑥 클 거야. 그러면 너보다 덩치 크고 힘센 아이들도 이길 수 있단다. 그 말을 듣자 아이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편식 습관을 고치고 시금치, 배추, 생선조림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게 되었다. 사람의 심리활동은 물리적인 분자활동보다 덜 복잡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길 원했다.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 되는 셈이다. 오줌 싸게 길들이기. 잔이는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마다 할머니는 흠뻑 젖은 침대를 가리키며 손자를 나무랐다. 봐라 잔이 또 오줌을 쌌구나. 그러면 잔이는 도리도리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할머니가 싼 거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혼내고 달래도 잔소리를 해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결국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잔이의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잔이는 아빠가 입는 것 같은 잠옷을 입고 싶어 했고 자기만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잔이가 밤마다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잠옷을 사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는 잔이를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다. 어머니는 침대 매장 아가씨에게 찡긋 눈치를 주며 입을 열었다.
우리 꼬마 신사가 뭘 사고 싶다네요. 그러자 아가씨는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자니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꼬마 손님, 무엇이 필요하세요? 으쓱해진 자니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애를 쓰며 대답했다. 제 침대를 사러 왔어요. 엄마는 자신이 미리 봐둔 침대에 자니가 관심을 보이자 다시 아가씨에게 눈짓을 보냈고 아가씨는 그 침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결국 자니는 그 침대를 사기로 결정했다. 침대가 배달된 날 저녁, 자니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빠, 빨리 와서 보세요. 내가 산 침대예요. 라고 소리쳐댔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자니, 이 침대에는 오줌을 싸지 않겠지? 그럼요. 절대로요, 아빠. 그리고 자니는 그 약속을 지켰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자기만의 침대였기 때문이다. 이제 자니는 아버지처럼 잠옷을 입고 자기만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마치 상대방이 생각해낸 것처럼 교묘히 유도하라. 물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믿는 상대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테니 말이다.